강원도 인제의 깊은 산골,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은 작은 마을에 72세의 김도현이 살고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던 그는 은퇴 후 아들 민수와 며느리 서진과 함께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죠. 아침이면 늘 그렇듯 도현은 창가에 앉아 두꺼운 책을 펼쳤습니다. 오늘은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였어요. 눈 덮인 마당 너머로 보이는 작은 텃밭을 바라보며 봄이 오면 심을 채소들을 떠올렸습니다.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이었죠. 그런데 요즘 들어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습니다. 며느리 서진의 변화 때문이었어요. 결혼 초기만 해도 수줍어하며 살림에 정성을 다하던 서진이 언제부터인가 화려한 옷차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오늘도 서진은 명품 핸드백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도현의 눈에는 그 가격이 자신의 한 달 용돈보다 비싸 보였어요. 며느리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인스타그램에 새 상품 올릴 거예요. 수공예품 판매가 요즘 정말 잘 되거든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아했습니다. 수공예품이라고 하기엔 서진의 손에 굳은 살 하나 보이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최근 서진의 SNS에는 해외여행 사진들이 심심찮게 올라왔어요. 파리의 에펠탑,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그리고 늘 새로운 명품들을 자랑하는 게시물들 말입니다. 점심을 준비하면서 도현은 아들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서진이가 요즘 장사가 정말 잘 되나 보구나. 여행도 자주 다니고.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버지, 요즘 온라인 쇼핑몰이 대박이래요. 서진이가 워낙 센스가 좋아서 물건 고르는 눈이 있거든요. 부업이 잘 돼서 그래요. 하지만 도현의 마음속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교사 생활 40년 동안 수많은 아이들을 봐온 경험으로 뭔가 숨기는 사람의 표정을 알아볼 수 있었거든요. 서진의 눈빛에서 그런 기색을 느꼈어요. 저녁 시간 가족이 모여 앉아 식사를 하는데 서진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주문 알림 같았어요. 서진은 연신 휴대폰을 확인하며 들떠 있었죠. 내일 새로 들어온 가구 세트 사진 올릴 거예요. 이번 건 정말 대박 날 것 같아요. 도현은 젓가락을 놓고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가구라니 언제부터 수공예품에서 가구로 사업이 확장된 건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괜한 참견으로 여겨질까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도현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우리 형편에 저런 호화로운 생활이 가능할까? 아들의 월급과 자신의 연금을 합쳐도 그렇게 여유롭지 않은데 말이에요. 창밖으로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내려앉는 것을 바라보며 도현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불안감을 느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이렇게 평온했던 산골 마을의 겨울에 도현의 마음속에 첫 번째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며칠 후 아침, 도현은 평소처럼 마을 아래 장터에 장을 보러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겨울 김장용 무와 배추를 사러 가는 길이었어요. 외투를 걸치고 현관을 나서려는데 서진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아버님, 잠깐만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촬영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별채 쪽은 절대 가지 마세요. 작업실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혹시 실수로라도 문 열면 안 돼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별채는 원래 자신이 교사 시절 서재로 쓰던 곳이었거든요. 은퇴 후 서진이 리모델링을 해서 작업실로 바꾸겠다고 했을 때도 기꺼이 양보했었는데 말이에요. 장터로 향하는 길, 도현은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마을에서 교편을 잡았던 터라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할머니 댁 며느리가 장사를 한다며 슈퍼마켓 앞에서 박순자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도현은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네, 요즘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답니다. 그런데 박순자 할머니의 다음 말이 도현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우리 손녀가 그 며느리 인스타그램 보고 가구를 샀는데 값이 너무 싸서 이상하다고 하더라고. 몇십만 원짜리가 몇만 원이래. 혹시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도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요즘 온라인 할인이 많다고 하던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현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서진이 보인 긴장된 모습도 생각났습니다. 집 앞마당에 도착했을 때 도현은 별채 앞에 쌓인 택배 상자들을 발견했습니다. 크고 작은 상자들이 대여섯 개나 되었어요. 모두 다른 지역에서 온 것들이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전국 각지였죠. 이상했습니다. 며느리가 만든 수공예품을 파는 것이라면 왜 이렇게 많은 택배가 들어올까요? 그것도 전국 각지에서 말입니다. 오후가 되자 택배 기사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상자들이었어요. 도현은 창문 너머로 지켜봤습니다. 서진이 택배를 받으며 기사와 나누는 대화가 들렸어요. 이번 주 물량이 많네요. 조심해서 나르세요. 네, 깨지기 쉬운 거라고 하셨죠. 서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도현이 보기에 그 상자들은 깨지기 쉬운 물건보다는 가구나 대형 물품 같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 가족이 모여 앉았을 때 도현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서진아, 오늘 택배가 많이 왔던데 사업이 잘 되나 보구나. 서진은 잠깐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곧 밝게 웃었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요. 이번 주말에 특별 할인, 이벤트를 준비 중이에요. 민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서진이가 정말 대단해요. SNS 팔로워가 벌써 2만 명이 넘었대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의심은 더욱 깊어갔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창문을 통해 별채를 바라봤어요. 불이 켜져 있고 서진이 무언가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더 있었어요. 별채 주변으로 낯선 차들이 가끔 들락날락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차가 아닌 타지 번호판을 단 승용차들 말이에요. 도현은 베개에 머리를 묻고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그 방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창밖으로 바람이 세게 불어왔습니다. 나뭇가지들이 흔들리며 으스스한 소리를 냈어요. 평온했던 산골 마을의 겨울 밤이 갑자기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사흘 후 강원도 산골에 거센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하늘이 온통 회색빛으로 변하고 바람이 집 전체를 흔들어댔어요. 도현은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에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진이 급하게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아버님, 저 급한 일이 생겨서 읍내까지 다녀와야 해요. 이 눈에 위험할 텐데.
아버님은 집에만 계세요. 서진의 표정에는 조급함이 역력했습니다. 평소라면 이런 날씨에 나가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도현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런 날씨에 뭔 급한 일이냐? 중요한 거래처와 약속이 있어서요. 꼭 가봐야 해요. 서진은 서둘러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눈보라 속으로 사라지는 차를 바라보며 도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리 급한 일이라고 해도 너무 무리였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후 도현은 별채 쪽을 지나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굳게 잠겨 있던 별채 문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아마 서진이 급하게 나가면서 제대로 잠그지 못한 것 같았어요. 도현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며느리가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하지만 호기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며칠째 마음속에 쌓인 의문들이 폭풍처럼 몰려왔어요. 그냥 한 번만 봐도 되겠지. 문이 열려 있는데 바람에 뭔가 날아갈 수도 있고. 도현은 조심스럽게 별채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말문이 막혔어요. 방 안 가득히 가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소파, 테이블, 서랍장, 책장. 모두 고급스러워 보이는 디자인이었어요. 벽에는 유명 브랜드의 로고가 새겨진 액자들과 장식품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지? 도현은 한 걸음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소파의 가죽이 아니라 비닐 같은 재질이었고 나무 가구들의 마감도 허술했습니다. 유명 브랜드 로고들도 자세히 보니 미묘하게 다르거나 삐뚤게 붙어 있었어요. 이건 가짜잖아. 도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검은색 노트가 눈에 띄었어요.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거래 내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강남 김 소파 세트 15만 원. 부산 이 식탁 세트 8만 원. 대구 바 침대 프레임 12만 원. 그 옆에는 원가 3만 원. 원가 2만 원 이런 식으로 메모가 되어 있었어요. 도현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였거든요. 노트 뒤쪽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중국 공장 연락처, 물류창고 주소, 온라인 쇼핑몰 계정 등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서진이 중국에서 싸구려 가짜 제품들을 들여와 유명 브랜드인 것처럼 속여서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현은 증거를 남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장부를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어요. 한 장, 두 장.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도현은 급하게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눈보라가 잦아든 사이로 익숙한 차 한 대가 마을 길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도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급하게 노트를 원래 자리에 놓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방을 나와 문을 살짝 열어둔 채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에 도착했을 때 서진의 차가 마당에 들어서고 있었어요. 도현은 아무 일 없는 듯 방에서 책을 읽고 있는 척했습니다. 아버님, 다녀왔어요. 서진이 들어와 인사했지만 그녀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의심스럽다는 듯이 도현을 바라보는 게 느껴졌어요. 응, 고생했구나. 눈길이 많이 위험했을 텐데. 서진은 대답 대신 별채 쪽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현을 바라보며 묻더군요. 혹시 별채 쪽에 가보셨어요?
도현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아니다. 왜? 서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어딘지 어색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문이 바람에 열릴까 봐서요. 그날 밤 도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별채에서 본 광경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며느리가 사기를 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그 증거를 휴대폰에 담았다는 사실이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그치고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틀이 지났지만 도현은 여전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휴대폰 속에 담긴 사진들을 보며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건 맞지만 증거가 충분한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점이 그를 망설이게 했어요. 아들 민수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서진을 믿고 있었거든요. 이 사실이 밝혀지면 가정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진의 행동이 점점 수상해졌습니다. 평소보다 도현을 의식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식사 시간에도 자꾸 눈치를 보더니 별채 주변을 서성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던 중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혹시 며칠 전에 제가 나간 날 별채 쪽에서 이상한 소리 들으신 적 없으세요? 도현은 젓가락을 든 손이 살짝 떨렸지만 태연하게 답했어요. 무슨 소리? 나는 잘 모르겠는데. 서진은 잠시 도현의 표정을 살피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그날 제가 문을 제대로 안 잠갔나 봐요. 혹시 바람에 열렸을 수도. 도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 나는 별채 쪽엔 안 갔는데. 왜 그러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중요한 작품들이 있어서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서진의 의심은 계속됐습니다. 그날 오후 도현이 마당에서 눈을 치우고 있을 때 서진이 별채에서 나와 주변을 꼼꼼히 살피는 모습을 봤어요. 마치 누군가 침입한 흔적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서진의 SNS에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온 거예요. 도현은 아들 민수가 보여준 서진의 인스타그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 주말 특별 라이브 방송, 한정판 명품 가구 세트 대방출, 놓치면 후회하는 기회. 게시물에는 화려한 가구들 사진과 함께 할인 가격이 적혀 있었어요. 원가 300만 원짜리 소파 세트가 50만 원, 200만 원짜리 식탁이 30만 원. 도현이 별채에서 본 바로 그 가짜 제품들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댓글들이었어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고 모두 주문을 원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언니, 이거 진짜 정품 맞죠? 할인이 너무 좋아서 믿기지 않아요. 이번엔 꼭 사고 싶어요. 도현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다니.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서진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 라이브 방송 준비가 거의 다 됐어요. 주문 문의가 벌써 300건이 넘었어요. 민수가 놀라며 박수쳤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서진아, 너 정말 사업 천재인 것 같아. 도현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아내를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너무나 순수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도현은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라이브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경찰에 신고하기로 한 거예요.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막아야 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연락처를 찾던 도현은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을 파출소 김지구대장이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가르쳤던 제자 중에 경찰이 된 정호가 있었죠. 도현은 조심스럽게 정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호야, 선생님이다.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한데 급한 일이 좀 있어서 그런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도현은 목소리를 낮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호는 심각하게 들었어요. 선생님, 이건 지능범죄팀 사안입니다. 제가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증거 자료 준비해 두세요. 전화를 끊은 후 도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채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고 서진이 라이브 방송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번이 마지막이 될 거야. 도현의 마음속에 확고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내일 라이브 방송이 시작되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라이브 방송 당일 아침, 도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긴장됐지만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전날 밤 정호를 통해 지능범죄팀 박 형사와 연락이 닿았거든요. 도현은 조심스럽게 정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호야, 오늘 오후 2시에 라이브 방송이 시작된다고 했지. 네, 선생님. 박 형사님께서 현장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두셨어요. 방송 시간에 맞춰 출동할 예정입니다. 도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날 거였어요.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사진 자료가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중국 수입 업체와의 연락처, 가격표. 모든 게 명확해요. 점심시간이 되자 서진은 더욱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화장까지 진하게 했어요. 라이브 방송을 위한 준비였죠. 오늘 정말 대박 날 것 같아요. 사전 주문만 500건이 넘었어요. 민수가 신나하며 말했습니다. 서진아,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마누라가 이렇게 사업 천재일 줄 몰랐네. 도현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몇 시간 후면 이 모든 게 무너질 텐데. 아들의 순수한 웃음이 더욱 안타까웠어요. 오후 1시 서진이 별채로 향했습니다. 방송 준비를 위해서였죠. 도현은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별채에 불이 켜지고 서진이 가구들을 배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1시 30분 도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마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방송이 시작되고 10분 정도 후에 진입하겠습니다. 정호의 목소리였어요. 드디어 때가 온 거였습니다. 도현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따뜻한 차를 끓여 별채로 가져가기로 했어요. 서진의 경계심을 낮추기 위해서였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서진의 라이브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도현은 차를 들고 별채로 향했어요. 서진아, 차 한 잔 가져왔다. 목 마르겠구나. 서진은 방송 중이라 손짓으로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화면에는 벌써 수십 명의 시청자들이 접속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준비한 특별한 상품들 보여드릴게요. 서진이 화면을 향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뒤로 가짜 명품 가구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이 소파 세트는 정말 유명한 이탈리아 브랜드예요. 정가는 300만 원인데 오늘만 특가로 50만 원. 댓글창이 순식간에 뜨거워졌습니다. 진짜요? 너무 싸다. 이거 정품 확실한가요?
바로 주문할게요. 도현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다니. 10분이 지났을 때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대의 차가 동시에 오는 소리였어요. 도현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갑자기 별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합니다. 박 형사를 비롯한 경찰관들이 일제히 들어왔어요. 서진은 깜짝 놀라 방송을 중단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잠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방송 중인데. 서진이 당황하며 소리쳤지만 화면 속 시청자들이 더 놀랐어요. 댓글창이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경찰이 왜 나타났지? 뭔 일이야? 설마 가짜였나? 박 형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김서진 씨 상표권 침해 및 사기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건 오해예요. 저는 정당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서진이 필사적으로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경찰들은 이미 가짜 가구들과 장부, 컴퓨터를 증거물로 수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수가 별채로 뛰어왔습니다. 집에서 소음을 듣고 온 거였어요.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한테 왜 이러세요? 민수가 당황해하며 소리쳤습니다. 도현은 조용히 아들 곁으로 다가갔어요. 민수야.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민수가 도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혼란과 당황이 가득했어요. 라이브 방송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화면 너머로 수천 명의 시청자들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댓글들은 계속 쏟아졌습니다. 완전 사기극이었네. 돈 돌려달라고. 신고해야겠다. 서진은 수갑을 차면서도 도현을 원망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마치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경찰차가 마을을 떠난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민수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어요. 충격이 너무 컸던 거죠. 아버지,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도현은 아들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며칠 전부터 의심하고 있었다. 우연히 별채에서 그 물건들을 보게 됐어. 그럼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저라도 서진이를 말렸을 텐데. 민수가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그 눈에는 자책감이 가득했어요. 너까지 괴롭히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 도현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산골마을 가짜 명품 사기단 검거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서진의 모자이크 처리된 모습과 별채에서 발견된 가짜 제품들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리포터가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2천여 명으로 추정되며 피해 금액은 10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용의자는 중국에서 저가 제품을 수입해 유명 브랜드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민수는 뉴스를 보다가 TV를 껐습니다. 견디기 힘들었던 거죠. 며칠 후 서진의 부모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도현을 향해 화를 냈어요. 어떻게 가족이 가족을 신고할 수 있어요? 서진이가 그렇게 나쁜 애가 아닌데. 서진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도현은 단호했어요. 잘못은 잘못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기 전에 막는 게 맞아요. 그래도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었잖아요.
꼭 경찰까지 불러야 했나요? 서진의 아버지도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현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후로 서진의 부모는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도현을 원망하고 있을 거였어요. 한편 온라인에서는 사건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서진의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이 녹화돼서 여러 커뮤니티에 퍼졌거든요. 사람들은 실시간 사기꾼 검거라며 놀라워했습니다. 피해자들도 모이기 시작했어요. 온라인 카페가 만들어지고 집단 소송을 준비한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민수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아내에 대한 충격과 자책감 때문이었어요. 내가 더 관심을 가졌다면 서진이의 변화를 느꼈어야 했는데 아들이 자신을 탓하는 모습을 보며 도현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서진이가 너무 교묘하게 숨겼을 뿐이야. 하지만 민수는 쉽게 위로받지 못했어요. 일주일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더 큰 조직이 드러났다는 거였어요. 선생님, 서진 씨가 단순한 개인 사기가 아니라 해외 밀수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가짜 제품을 들여왔어요. 정호가 전화로 설명했습니다. 그럼 서진이만의 일이 아니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서진 씨는 국내 판매 책임자 역할이었고 위에 더 큰 조직이 있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큰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도현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생각보다 훨씬 큰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다니. 그날 밤 도현은 별채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민수와 함께 가짜 제품들이 있던 자리를 치우고 원래 서재로 되돌리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아버지, 다시 여기서 책 읽으실 거예요? 민수가 묻자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원래 이 방은 내 서재였으니까. 부자는 말없이 정리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가짜 명품들 대신 오래된 책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갔어요. 한 달 후 법정에서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도현과 민수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서진이 피고석에 나타났을 때 그녀는 예전의 화려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재판장이 죄명을 읽어 나갔습니다. 피고인 김서진은 상표권 침해, 사기,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년간 가짜 명품을 진품으로 속여 판매하여 2,500여 명의 피해자에게 총 12억 원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도현은 그 숫자를 듣고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큰 규모였거든요. 서진의 변호사가 변론했습니다. 피고인은 처음엔 단순히 부업을 하려던 것이었습니다. 점점 일이 커지면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된 거예요. 하지만 검사는 단호했어요. 피고인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반성의 기색도 보이지 않고 있어요. 실제로 서진은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가끔 방청석에 도현을 원망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서진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족한테 배신당한 기분입니다. 그 말을 듣고 민수의 주먹이 떨렸어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서진이 안타까웠습니다. 재판장이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김서진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합니다. 서진은 당장 감옥에 가지는 않게 됐지만
집행유예 기간 동안 조심해야 했어요. 재판이 끝난 후 법정을 나오면서 서진이 도현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때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님이 저를 망쳤어요. 절대 용서 안 할 거예요.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민수가 도현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서진이와 이혼하려고 해요. 도현은 놀라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좋겠다. 다시 시작하는 게 나을 거야. 민수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옳았어요. 만약 그때 신고하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가 있었을 거예요. 도현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야 민수도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봄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녹고 마을의 푸른 빛이 돌기 시작했어요. 도현은 다시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상추와 배추, 그리고 토마토를 심을 계획이었어요. 별채도 완전히 서재로 되돌아왔습니다. 오래된 책들이 가득 찬 조용한 공간이었죠. 도현은 그곳에서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 평범하게 도현을 대했어요. 처음에는 소문이 돌아서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도현을 더 존경하게 됐습니다. 옳은 일을 한 거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민수는 서울에서 새로운 직장을 구해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거였습니다. 아버지, 서울 오셔서 같이 살까요? 민수가 제안했지만 도현은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이 마을이 좋아. 여기서 조용히 살고 싶다. 그렇다면 자주 내려와 뵐게요. 민수가 약속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도현은 텃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싹들이 파릇파릇 올라오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이웃 할머니가 지나가다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올해 농사도 잘 되겠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겨울이 지나니까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네요. 도현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정말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것 같았어요. 저녁이 되어 별채 서재에 앉아 있던 도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산골 마을의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산골에도 새싹이 피어난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였다. 도현은 책을 덮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지나가고 이제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어요.